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평 끝판왕 강효정 강남대 한영문화컨텐츠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세상 귀여운 최욱입니다. 자, 타협 없는 비평가죠. 임재원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네, 자 저널리즘 전문가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홍성일 연구원도 오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성일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제를 위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평소 저희 프로그램 즐겨 보세요? 예,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가급적이면 많이 챙겨보려고 노력하고 그러시군요.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오늘 이제 북한 전문가로 모셨는데 어떤 사람이 북한 전문가입니까? 아, 예. 일단 뭐 우리 한국에서는 뭐 소정의 그래도 과정, 네. 뭐 이 북한을 들여다보기 위한 전문적인 과정들을 좀 거치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학위 논문, 학술적인 이런 논문들을 좀 쓰신 분들. 그걸 토대로 해서 좀 뭐 실무 경험까지 같이 겸비하면 상당히 탁월한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네. 아무리 전문가라도 북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전문가를 하면은 북한을 갈 기회도 상당히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힘든 편이죠. 예. 초반부터 아주 그냥 검증하시느라고. 검증해야 됩니다. 네. 자, 본격적인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고요. 그전에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에서 꾸준히 주목하고 있는 주제죠.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관련 소식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MBC 현직 기자가 성착취물이 공유된 박사방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졌는데 이 소식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이유는 취재 목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MBC가 지금 일단 조치를 취했죠. 그러니까 외부 인사 2명이 포함된 뭐 일종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라고 하는데 확실히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맞고요. 사실 한국일보에도 기자 단톡방 안에 있었던 기자가 있었음이 드러나서 이제 정직 3개월을 줬는데 그리고 조선일보는 사실 뭐 아직 검토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3개월이 되게 큰 일종의 징계였다고 하더라도 언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자가 그리고 어디든 접근할 수 있는 취재권을 남용해서 만약에 그런 일종의 단톡방에 들어가 있다라거나 혹은 성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말들을 나눴다라면 그게 취재라는 이유만으로 다 합리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MBC 같은 경우는 어떤 점에서 기자 개인의 일탈이냐 아니면 데스크까지 허락을 한 상태에서 취재를 시작한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언론 소비자들이 그냥 묵시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과연 어떻게 결정이 날 것인 건가까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사태라는 겁니다. 네. 그 진상조사위에서 뭐 어떤 실질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MBC가 뭘 하겠다는 내용보다는 그 형식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상조사위를 하겠다라고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알린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 사안을 굉장히 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렸고 또 그러한 외부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부적으로도 기자 윤리에 대해서 한번 다잡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위가 요즘 언론사의 유행 같기도 한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 채널A에서도 진상조사위를 지금 굴러가고 있잖아요. 채널A에서도. 근데 다만 채널A와 달랐던 것은 외부위원을 위촉했다는 거고요. 그 외부위원 총 6인의 진상조사위원 중에 2명이 외부위원인데 뭐 살펴보니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다음에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바로 이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안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채널 A랑 뭐 언론인 단톡방 사건에 관여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다른 언론사에서 취하는 조치랑 이제 MBC가 취하는 조치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평가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많이 우려스러운 것은 MBC 내부에서 해당 기자가 채용된 시기가 파업 시기였고 그래서 김장겸 사장 체제 하에서 채용됐다라는 점을 좀 부각하는 목소리가 MBC 내부에서 나오더라고요. 전 그거 굉장히 좀 우려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그 해당 기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채용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범죄에 가담했는지가 문제인 거고 지금 그 기자 말고 비슷한 시기에 채용된 아나운서나 기자들 중에는 동등한 MBC 구성원으로 존중받아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르기 하는 것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추후 좀 진정성 있는 조사 또 결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언론사 내부의 후속 조치 저널리즘 토크쇼 제에서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K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out of North Korea, and it's a serious question about the health of Kim Jong-un following recent surgery.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 더 나아가 I think the report was done by a network that was incorrect. 심혈관 질환 수술했다는 사람이 가장 정통한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정부 소스는 아니고. 우리의 위대한 김정은 동지께서 너무도 갑자기 너무도 애석하게 우리의 곁을 떠나시었다. 자, 미국 현지 시각으로 4월 20일이죠. CNN이 김정은 위중설을 보도했습니다. 그 직후에 국내 지상파 3사, 종편 4사의 저녁 메인 뉴스 그리고 5대 일간지 모두 관련 소식을 실었습니다. 언론사마다 이 사안을 다루는 무게와 방향 어떤 차이가 좀 있었는지. 예,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KBS, MBC, SBS 같은 지상파의 경우에는요. CNN 보도가 왜 나왔고 그 근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정부의 공식적 반응은 뭔지 뭐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보도를 했고요. 종편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JTBC인데 다른 종합편성 채널과 다르게 지상파가 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논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JTBC의 저널리즘은 지상파와 경쟁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캐치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고요. 이제 신문으로 넘어가면 한겨레와 경향이 한 건밖에 보도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취재가 혹시 허술했던 것은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이런 보도를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었는데 절제했던 것은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KBS의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북한과 통일을 뉴스로 다룰 때 가급적 소문에 휩쓸리지 말고 절제된 보도를 하라라는 주문이 있었는데요. 혹시 뭐 이런 주문과 한겨레와 어떤 경향신문이 일정하게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종합 일간지 중에서는 조선이 6건, 동아가 7건에서 가장 많은 기사가 당일날 보도가 됐는데 제목만 보더라도 이제 동아일보 같은 경우 김정은 이상 땐 4대 세습 당장은 무리 2인자 김여정 역할 주목. 조선일보의 경우 북 김정일 쓰러지자 3년대 혼란. 김정은 공백 땐 김여정이 나설 듯. 당 제1부 부장 깨차고 대미 대남 담화 최근 더 세진 그녀 후계 수업 받았나. 그러니까 위중설을 사실인 전제하고 그 이후의 상황까지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홍성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를 알리바이로 쓰고 있는 듯해요. 무슨 말이냐면 TV조선이나 채널A, MBN 같은 경우는 앞국지에 특이 동향이 없다는 정부 입장을 반영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난 최소한 윤리는 지켰어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 기사의 흐름을 보자면 김정은 고도 위반의 성인병, 김일성, 김정은 심근경색 사망이라고 이런 어떤 개연성을 만들어 간다거나 건강 이상설의 무게를 더 찍는 거죠. 그러니까 나 윤리 지키긴 했지만 사실은 건강 이상설이 하고 싶은 말이야로 읽어도 될 것처럼 보이고요.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주목받는 김여정 하면서 영국 가디언지가 김정은 이후 북한 정권의 심장이 김여정이다라고 얘기했다라거나 공백 드러난 후에 후계 구도, 김여정의 불안 뭐 이런 식으로 후계 구도까지 훌쩍 뛰어넘어서 사실은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한 마당에 정부의 입장은 하나의 알리바이로 제공한 채 하고 싶은 얘기는 그다음에 누가 결국은 후계 구도를 가지게 돼 아마 김여정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마도 기사를 대개의 종편 채널에서 거의 매일 몇 시간씩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자면 정작 하고 싶은 얘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건강 이상설이고 결국 김여정 구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욱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조중동 3사가 일련의 기사를 실었는데 제목만 보면 조선일보가 가장 뭔가 좀 자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북의 심장이 이상하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북의 심장이 이상하다. 네. 예.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실제 신체적 심장이 문제가 있다는 느낌도 있고 뭔가 그 체제가 변화한다. 뭐 그런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아마 그런 걸 좀 의도했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예. 홍민 실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같은 뭐 이렇게 CNN 보도가 나간 직후에 그 청와대가 상당 부분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공식 입장을 밝혔죠. 그래서 지금 내부에 특이 동향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이상 동향이 없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는데 언론에서 물론 그 정부의 설명에 의혹은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면서 뭐가 설명돼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근거 없는 얘기를 계속 언론이 양산을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맥락이나 정황, 그다음 패턴이나 구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런 객관적인 추이를 전혀 분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 거리두기를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앞서 나가는 기사들을 양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홍민 실장께서 말씀하신 객관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그 관련 기사를 가장 많이 작성한 중앙일보, 조선일보 보도 흐름을 좀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보도 내용이 하루에도 사실 몇 번씩 달라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최욱 씨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계속 수정이 되고 바뀌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의 생각보다는요. 저희가 몇 번 좀 다뤘던 것 같은데 예. 한국 언론에 저 쓴소리를 자주 하는 영국 출신의 라파엘 라시드 프리랜서 기자가 이런 보도 행태에 대해서 약간 이제 풍자성, 조롱성 글을 남긴 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요. 기사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죽었다 살았다 한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요거를 제가 네이밍 해보자면 들어갑니까? 조금 자신은 없는데요. 하지 마세요. 자신 있는 것만 하세요. 청기백기 저널리즘. 청기백기. 네. 그렇구나. 진짜 그러네요. He's dead, he's not dead, he's dead, he's not dead. 이거를 한 5번, 6번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 어찌됐든 뭐 결론적으로 급기야 그 중앙일보에서 예. 그 사망 보도가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거 꼬집을 만한 결국 거죠. 중앙일보가 이겼네요. 여기서는. 진 거죠. 꽃잎전 볼 때 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없어서 이파리 하나 따가지고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씩 떼어가면서 보는데 진짜 라시드 기자 트윗을 보니까 좀 한국 언론들이 하나씩 떼면서 죽었다, 안 죽었다 이렇게 점 보는 거랑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심각한 거는 여튼 앞서 나가도 되는 기사 주제로 북한 특히 지도부 동향 기사들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지금까지도 오보라던가 잘못된 기사, 추측성 기사에 대해서 진지한 제재를 받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언론 소비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제재를 하고 반성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북한 기사는 그럴 수 있지라는 식의 암묵적 동의를 희한한 방식으로 얻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굉장히 밝혀지지 않을 때까지 아무 기사나 써도 된다라는 것처럼 계속 왔다 갔다 일관성도 없는 기사들이 좀 남발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본 것은 4월 22일자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그러니까 웃고 있는 전신 사진을 크게 실은 다음에 해부하듯이 질병들을 신체 부위별로 나열을 하면서 이제 종합병동이라는 타이틀까지 걸었는데 개인의 건강 문제를 지나치게 좀 선정적으로 다뤘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같은 지면 하단에 보면요. 확인되지 않은 건강 인상설이 언론 통해 확산되면서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 청와대가 우려하고 있다. 그런 말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건강 인상설을 확산 자체가 남북 대화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본인들이 그 이상설을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청와대 우려까지 같이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한때 유행했던 그 유체이탈 화법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사진 보면요. 그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한 것 같아요. 사진 단 하나로 종합 검진이 끝납니다.
스캔이 다 됐죠. 아, 쫙 네. 스캔돼요. 네, 스캔이 돼요. 네. 원격 위로입니다. 원격 위로. 네네. 예. 사실 홍미 실장님은 북한 관련해서 특히 이제 그 북한 수뇌부의 건강 이상설 관련해서 이런 보도들 왔다 갔다 하는 보도들을 계속 보실 텐데 현장에 계시면서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게 아닌데 말이죠. 그 답답함을 느끼기 이전에 일단 네.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전화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자분들이 혼돈 상황이다. 굉장히 이걸 어떻게 방향을 잡고 써야 되는지에 대해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게 이제 느껴지고 그건 역시 그 해당 언론사의 데스크도 역시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네. 어떤 면에서는 저도 이제 정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혼돈 속에서는 좀 중심을 잡고 어떤 면에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어떻든 상당히 언론사들, 기자들, 데스크가 상당히 혼란에 있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형 신문사들이 나름대로 어떤 방향으로 기사를 쏟아내면은 상당히 거기에 좀 흘러가는 듯이 같이 가는, 묻어가는 좀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써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결국에는 이렇게 쓰는군요. 그렇죠.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 근거들을 하나씩 좀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유가 4월 15일 태양절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인가요, 홍민 실장님? 문제는 아니죠. 문제는 아니고 전혀 아니고 다만 좀 이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부분이냐면 집권이 올해 이제 9년 차입니다. 2012년부터 치면은 근데 9년 차까지 해서 4.15 태양절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김일성 생일이죠. 이날은 거의 금수산 태양궁전, 그러니까 시신이 안치돼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에 참배를 하러 갔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근데 올해 이제 생략을 한 거죠.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례적이긴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큰 맥락의 흐름을 봐야 돼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9년 동안에 집권 초반에는 공개활동 그 빈도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참배를 비롯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거의 2014년에는 237건 정도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게. 그런데 작년 2019년에는 87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로 공개활동 양이 준 거예요, 자체가. 그리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는 4.15를 비롯해가지고 참배를 하는 그 자체 횟수가 2012년에는 11회였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월 한 번 정도씩 갔다라고 봐야 되는데 작년, 그러니까 매번 계속 줄어가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회, 6회 정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것도 절반이 준 거죠. 왜 이렇게 줄었냐를 맥락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집권 초반부에는 권력을 다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곳을 방문해서 자기의 그 지도력을 알려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자신이 3대 세습을 통해서 계승된 계승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선대와의 어떤 밀착성, 선대와의 어떤 혁명 전통의 어떤 계승성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금수산 태양궁전에 가서 그런 상징성 안에서 자기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점차 권력이 너무 안정화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권력 체계도 이제 자기 스타일에 맞게 통치에 맞게 잘 다졌고 사실상 자기 사람으로 거의 80-90%의 사람을 세대 교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든가 공개활동 양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필요성이 상당히 죽은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맥락을 읽으면은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정권이 안정될수록 또 권력이 안정될수록 빈도수를 줄이거나 참배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군요. 가령 예를 들면은 김정일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집권 17년 동안에 금수산 태양궁전을 단 3차례 참배했어요. 다 아시겠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후계 구도도 굉장히 길었고 학습도 길었고 통치 학습도 길어가지고 굉장히 안정된 권력을 운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굳이 금수산 태양궁전에 방문해가지고 자기가 뭐 선대와의 어떤 그 혁명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굳이 알 필요 없었거든요. 그래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참배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권력이 안정화됐다라는 증거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맥락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이게 과연 진짜 문제적이고 이례적이냐라고 읽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기사를 쓰는 경우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미식별 기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공개 활동을 한 다음에 다음 공개 활동까지의 간격이 굉장히 이제 얼마나 기냐 이걸 전부 다 카운트를 하거든요. 근데 2014년에 최장 40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뭐 23일, 27일 해서 매년 보이지 않는 시기가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언론들이 이 그 신변 이상설을 쏟아내기 시점들이 채 열흘 정도도 안 됐을 때부터 막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경솔하게 이제 신변 이상 쪽으로 뭔가 몰아가기 위한 그런 것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패턴과 추이와 맥락들을 읽어가면서 보도를 해야 된다. 근데 이번에 참 그런 기사들이 많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는 거죠. 예. 아니 근데 그 실장님 네. 어떻게 그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 횟수를 다 세셨고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그건 쉽게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 정부 부처죠. 통일부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거기에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이 다 상세하게 목록화돼가지고 누가 수행했는지까지 다 올라오는데 그거는 북한에서 발행하는 노동신문에서 김정은의 공개활동은 1호 행사라고 해서 노동신문 항상 일면에 전면에 실리게 돼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그것을 그대로 기록만 해가지고 올리는 것이 있고 물론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공개하지 않는 소위 공개되지 않은 공개활동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 수는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상당수 적죠. 적은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사실상 정부 당국에서는 정보 당국에서는 상당 부분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정부가 마치 북한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우리 정보 역량에 비해서는 너무 우리를 과소평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여쭤봤냐면 지금 댓글에 혹시 뭐 고정간첩 아니냐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위험한 거 아시죠? 그리고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코로나 국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턴상으로도 이례적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코로나 국면이 북한에겐 굉장히 심대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20일 첫 보도를 북한 내부에서 했어요. 그리고 1월 30일 날 비상 방역 체계로 완전 국가 시스템을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주 완전 봉쇄를 주장하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만큼 내부적으로 위기의식을 많이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은 지도자가 뭐 그런 거 전혀 생각 없이 다 봉쇄하라고 해놓고서는 본인은 막 나서서 공개 활동을 막 하고 이런 것도 사실상 보기가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지금의 국면, 코로나 국면에 잘 맞춰서 행동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균형을 잡고 신중하게 좀 맥락을 읽으면서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 위중설을 근거로 해서 평소 그의 건강 상태를 분석한 기사들도 참 많죠. 아까 잠깐 저희가 보긴 했는데 이 기자들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다른 분들. 그러니까 심장병도 3대 세습, 김정은은 몸은 종합병동이라는 그 조선일보 기사를 쓴 기자가 누구냐면요. 외교 안보란에 있지만 김청중 의학 전문 기자예요. 원래 의학에 관련된 기사를 쓰시는 분이 잘 읽어보시면요. 김정은의 어떤 몸을 해부해서 이제 투시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전혀 외교 안보 기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의료 기사인데 가만 보면 종편에서 하고 있는 건강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탄탄한 지지율과 그리고 시청률을 또 유지하고 있는 게 그런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가만 보면은 그게 다 계열성이에요. 뭐 이러한 체중에 이러이러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 뭐 심혈관 어떤 질환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지 이게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체 이미지를 일종의 계열성으로 해석해서 거기에다 정치적 언어를 덧붙여 넣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전문적인 탐사 보도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외교 안보가 아니라 저는 그냥 종편에서 하는 듯한 건강 프로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문제적인 것은 일단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어떤 체구라던가 우리 역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인포데믹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하게 정보가 많은 상황에서 나만의 개연성이 완성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가설이 아마 그럴 거야. 거의 확실해. 라는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전문 기자가 갖고 있는 권위가 상당 부분의 오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외교 안보가 아니라 건강란에 실려야 맞는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연권. 네, 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의 정보를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그건 대단한 정보거든요. 북한의 국가 지도자의 건강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거니까 정말 대단한 정보고 이거는 수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지 수사해야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가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가십성 정보에 대한 어떤 수용자들의 수요도 있습니다. 굉장히 클릭수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저는 가십성 보도를 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와 같은 권위지가 해야 되느냐를 좀 따지고 싶은 거고요. 자신이 권위지라고 한다면 저런 건 뭐 타블로이드 신문 등이 양보를 할 필요성이 있고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종합편성 채널에서는 또 저런 이야기들을 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편성 채널에서 탈북자 관련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해서도 언론학자들이 꽤 연구를 축적한 것이 있는데 이들 탈북자 프로그램들이 북한의 어떤 일상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북한을 우리와 한결 가깝게 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북한을 지나치게 희화화함으로써 연성으로 다루게 해서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은 또 단점이다 이런 걸 지적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종합편성 채널에서 우리가 봤던 그 희화화된 북한의 이미지가 일종의 간섭 효과를 일으키면서 저런 기사들을 계속 양산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최욱 씨도 눈에 띄는 기사 발견했죠. 네, 그 중에 가장 앞권은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4월 23일에 위 축소 수술 뒤에도 음주, 흡연, 폭식, 확연히 검어진 혈색이라는 기사를 쓰면서 동영상을 또 하나 만듭니다. 검게 변한 얼굴, 김 씨 일가의 저주 시작되나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얼굴 사진 4개를 나열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얼굴 피부색으로 검진이 들어가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좀 어둡다. 그래서 뭔가 건강이 좋지 않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MRI 저널리즘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눈으로 봐도 다 검진이 끝납니다. 예. 조명 차이 아니에요? 저거는? 아니 이거는 사실 빛의 각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럼요. 거. 야, 홍민 실장님. 네. 예. 북한 전문가로서 보기에는 이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이 언론들의 보도 어떻게 좀 보십니까? 타당성이 있는 기사들입니까? 언급하신 이제 세계일보처럼 이렇게 분석은 하진 않지만 이제 정보 당국에서는 굉장히 다각도로 건강을 추정할 만한 것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신년사라든가 연설하는 과정에서 서 있는 태도라든가 자세라든가 또 말하는 호흡법, 호흡이 어느 정도 거친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과거 이제 정상회담 할 때 걸을 때 실제 보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행동 자세 여러 가지를 다 봐서 추정은 합니다. 그러나 어디 하나도 이 최고 지도자가 어떤 지병을 갖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 건강 상태인지를 아는 확정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정보기관이 어떤 방식으로든 추정해서 갖고 있는 자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2008년에 김정희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이제 쓰러져서 혹시 뭐 건강이 안 좋지 않냐라는 뭐 굉장한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어떤 상태냐? 그럴 때 국회 정보위에서 이제 아마 어떤 이제 발언들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뭐 칫솔질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 정보 소스 자체를 완전 공개하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 칫솔질 못하는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국정원이나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 소스를 사실상 완전히 다 노출시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기관은 어떤 추정 자료라든가 근거 자료를 갖고 있더라도 나름대로 계속적인 북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완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언론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확정적이지 않은 어떤 건강 상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가족력과 그다음에 기존의 과거 김정일 시대 때는 뭐 기쁨조 뭐 그다음에 굉장히 음주 가물을 좋아한다라든가 이런 선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추정해 왔는데 이것에 연속 수상이 있다고 봐야 되죠. 지금도.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최측근 의료진이나 사실 굉장히 가까운 가족 외에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렇죠. 아주 그 북한에서 비밀 중에서 가장 최상급의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거의 뭐 일반적으로 알려질 수 없는 상황들이죠. 예. 그러니까 보통 국가의 정상 건강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더 폐쇄적인 국가의 그러게요. 정상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아까 MRI 사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MRI 사진. 좀 낯빛을 좀 보시면 그래도 왜 건강이 좀 이상이 있네 없네 좀 그래도 감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찍는 각도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이 나오지만 얼굴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봐서 얼굴의 상태를 조금은 추정할 뭐 근거로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나치죠, 좀 약간. 예. 아니, 사진으로는 안 하겠죠. 결국 뭐 조명 각도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텐데. 예. 근데 MRI는 전문가가 판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평범한 사람도 다 판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니까 MRI라는 호칭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관심법 수준이잖아요. 보면 알아라는 수준인데
아까 말씀들 하셨지만 계절의 차이도 상당히 있거든요. 저 하얀색 옷 같은 경우는 여름이기 때문에 그냥 탔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그 사이비 의사 얘기할 때도 얼굴만 보고 진단을 내리는 사람을 우리가 당연히 믿지 않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좀 위배해서 오히려 얼굴만 보고도 어떻게 진단명을 내릴 수 있는지 이거는 대개 언론 소비자분들이 북한에 대한 정보가 폐쇄적이라는 것을 동의하기 때문에 좀 너무 무책임하게 내놓는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허세하고 허풍에 좀 가까워 보이고요. 또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 독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라고 일종의 허풍을 친다는 느낌도 크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수 언론들이 굉장히 안보 이슈, 북한 이슈에 관해서 강점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수 언론들의 조금 민낯이 이런 어떤 허세 저널리즘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에 이상이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다른 이들의 발언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태영호 당선인입니다. 채널A가 4월 24일 뉴스톱10에서 태구민의 긴급 진단이라는 이름으로 30분 동안 대담을 진행을 했거든요. 해당 영상 잠시 보시죠. 김평일과 함께 허위사령부 땅크레단에도 갔고 뭐 이런 사람들이 북한 사이에 각곳에 지금 퍼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김평일이가 자택연금에 있는데 이 세력이 야 김여정 가지고는 안 돼. 김평일을 자택연금에서 우리가 풀어줘서 김평일을 옹립하고 가자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이제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태고민 당선인께서 직접 김평일을 만나보신 적이 있다면서요? 네, 제가 총 3번 김평일이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저녁에 장시간 같이 이제 술도 마셨는데 제가 3번을 같이 앉아서 이제 이야기해 본 데 하면 전 기간 저는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야, 내가 김평일하고 앉아서 술 먹는 게 아니라 김일성하고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김평일이 등장하는 건 김일성이 다시 살아나오는 거나 같은 의미입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방송을 보면은 굉장히 빨려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네, 자꾸 이게 듣게 되고 그러네, 이상하게 흡입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실장님 나와 계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유고시에 권력 승계를 김여정은 애송이라 안 되고 김평일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태영호 당선인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요거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좀 많이 앞서갔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그 예측이 불가능하긴 한데 일단 지금의 상태,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특정한 사태가 발생을 해가지고 만약에 권력이 어떤 변동이 생긴다면은 김평일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요. 낮다라기보다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김평이라는 이 분은 일단 그 김성애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의 부인이었던 김성애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미 권력의 어떤 후계 구도에서 밀려나가지고 70년대부터 완전히 그 격가지로 배제된 상태였죠. 그래서 이미 거의 40년 가까이 그 외국을 돌면서 특히 이제 뭐 핀란드라든가 체코라든가 돌면서 40년 가까이 중앙 정치무대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다 그래서 자유로운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서도 철저하게 감시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중앙 정치 무대의 권력 분위기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가질 수가 없고 이런 사람이 당장 들어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유고가 된다고 해서 권력을 바로 차지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어떤 형태든 집단 지도 체제 물론 이제 김여정이나 일부 이제 백두산 또는 백두산 줄기 내지는 로얄 패밀리 일원에 속하는 뭐 항일 파시산 후예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너서클을 이루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정치국이라는 그 형식을 빌려서 집단 지도 체제를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정한 과도 기간에. 그러나 특정 인물, 특히 이제 김평일과 같이 완전히 중앙 정치 무대에서 배제됐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새로운 그 자기 권력과 질서를 가지고 어떤 그 통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겠죠. 네. 이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에다가 이런 글을 썼던데 태모 씨가 그러는 대로 시작하는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분이 무슨 정보가 있을 수 있겠냐, 있으면 스파이다. 근데 저는 이게 약간 공감이 가는 게요. 그러니까 이 태영호 당선인은 북한 고위 관료였다가 탈북을 해서 지금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분인데
이분이 지금 한국 정보기관보다 더 많은 정보를 특히나 북한 고위 관료와 굉장히 긴밀한, 그러니까 내밀한 그 북한 고위 관료에 대한 정보를 이분이 실제로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홍민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평일이 40년간 권력의 주변이 아니라 외국에서 떠돌았기 때문에 권력 내부의 어떤 현실을 알기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태영호 당선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국에 머물렀던 게 10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지도 꽤 됐어요. 그렇다면 북한 내부의 사정을 알기에는 굉장히 먼 시간적 격차가 이미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게 북한 내부 사정에 혼할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 우리 역시도 외국에 오래 살다 보면 한국의 물정에 대해서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주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은 단지 북한의 일종의 고위 관료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그 말에 계속해서 권위를 쌓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리포트에서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느낌입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번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당선인께서. 근데 거기에다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건 앞에 있는 언론인, 다시 말해서 진행자께서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발언인가가 아니라 해석에다가 굉장히 의도를 갖다 부여 넣어서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그건 진실과 좀 거리가 멀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좀 제가 가장 황당하게 봤던 기사는 뭐냐면 한국경제입니다. 태영호, 김정은 위중, 내가 당선돼 마음 아팠나 보다라고 헤드라인을 달고 써 있어요. 저는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주목을 끄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정치인의 세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종이신문, 게다가 기성 미디어, 게다가 퀄리티 페이퍼라고 할 수 있는 신문들이 이 말을 인용할 때에는 조심해서 인용하거나 일종의 필터링을 거쳐서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오비일학이죠. 말 그대로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선되고 김정은 위중설이 들린다라고 해서 내가 당선되기 싫었나 보다 이 말을 왜 헤드라인에 실느냐는 거죠. 저는 단순히 이 말이 재밌어서를 넘어서서 똑같이 장사를 하고 주목을 끌고 싶었던 그런 언론의 어떤 북한 보도의 실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실장님. 네. 그래도 그 태영호 전 공사는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소위 북한의 휴민트가 존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배제할 수는 없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 태영호 그 당선인을 통해서 뭔가 북한을 확인한다고 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갖는 전문 영역 거기에 한할 때는 상당한 신뢰성을 좀 갖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권력 무대의 가장 핵심부에 속하는 그 아주 신병 관련 정보 그리고 또 뭔가 권력의 후계 구도 이런 것까지 내밀한 어떤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위치는 어디냐면 외무성 내에 지역국가, 기능국가, 지원국이 있는데 지역국이라는 건 우리 다 알듯이 뭐 아시아, 뭐 유럽, 그다음에 북아메리카 각각의 지역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외교 대사들이 나가거나 공사들이 나가 있죠. 그게 유럽국 중에서 그냥 한 국가의 공사로 활동한 겁니다. 그것도 장기간. 그러니까 93년에 덴마크 북한 대사관에 처음 나가기 시작해서 사실상 거의 중앙정치무대의 흐름을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상 외국에 나가 있는, 특히 유럽에 나가 있는 북한의 외교관들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뭐냐면 자구적으로 그 대사관을 운영해야 되는 운영 책임도 상당히 갖고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경제 활동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화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당량을 뭐 해야 되는 그래서 상당히 중앙 정치 무대와는 다른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먼 친척으로는 빨치산 1세대에 해당되는 500령이라든가 500령이라든가 이런 분과 먼 친척이긴 해요. 근데 과연 그 먼 친척에 있는 분들과 얼마나 네트워크를 갖고 중앙 정치 무대를 알지는 상당히 좀 의구심이 많이 들죠. 그래서 아마 지금 얘기하는 전체적인 그 태영호 당선인의 말을 들어보면은 내밀한 어떤 속성들을 알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 특히 이제 김평일을 만나봤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네. 상당 부분 그분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는 좀 톤이죠. 그래서 아마 객관적인 그 내부의 상황을 알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정보에 굉장히 제한이 돼 있다라는 거죠. 네. 이분한테 외무성이 어떤 유럽에서의 운영 상황들을 물어본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좀 답을 얻어내겠죠. 예. 통연구원님. 네, 태영호 가라사대 이게 민원연 논평 제목인데요.
작년 4월 논평 제목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에서도 그 종편에서 태영호 당선이 나와가지고 많은 예측들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으니까 그 예측 중에 몇 개는 맞았는지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부 맞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과 김정은이 만났다라는 건 맞췄는데 이건 사실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고요. 또 확인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무슨 짓인든 서슴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검증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태영호 당선인의 어떤 가라사대를 검증해 보면은 대체적으로 많이 좀 부실해 보이거나 심증에 그치거나 자기 느낌을 얘기하거나 이런 것에 머무르는 게 많습니다. 1년 지났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지금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의 발언도 많은 언론들이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페이스북 저널리즘이 등장을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사망했다는 그의 글을 인용한 기사가 60건 가까이나 쏟아졌습니다. 홍 실장님께서는 장 이사장의 발언을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하여튼 이것을 보고서요. 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전에 총선을 앞두고서 갑작스럽게 이제 소위 속칭 얘기한 지라시가 돌았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거의 똑같거든요. 사망 얘기, 거의 뭐 내사 상태다 이런 게 돌았는데 그거는 너무 낯이 익더라고요. 보니까 2014년에 돌았던 지라시가 살짝 문구만 살짝 바꿔서 다시 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접한 상황에서 이 내용을 들으니까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뭔가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냥 국제 전화로 상당히 정통한 중국의 소식통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뭐 쓰러졌는지 아니면 쓰러진 상태에서 어떤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뭐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신뢰성이 낮아 보였고 그리고 이제 국제 전화를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크게 우리가 봤을 때도 좀 약간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가고 기본적으로 북한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봤을 때는 거의 그냥 그 좀 속칭 이제 지라시 수준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이게 전제를 안 했는데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언론이 앞다퉈서 이거를 다룰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 정도 수준의 이 내용을 이게 기사화 된다라는 자체에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약간. 예. 네. 어이가 없으셨군요. 예.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조금 뭐 불편하긴 합니다만 장성민이라는 인물은 그 DJ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분은 맞지요. 하지만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TV조선의 그 장성민의 시사탱크 진행자였습니다.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정말 탱크 같은 말을 너무 많이 뿜어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그냥 여과 없이 방송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역술인이 출연을 해서요. 좀 이 보수 언론들이 좀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인의 부모 역할을 할 거다. 이거 아마 대부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 말이 나왔던 게 바로 장성민의 시사 탱크였습니다. 심지어 2012년 6월 방송을 시작해서 2016년 3월 진행자가 하차할 때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41건의 제재 기록을 갖는 그런 신기록을 가졌는데 지금 이 기사들을 보자면 김정은 사망설과 뭘 연결시키냐면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정상황실장이라고 장성민을 그렇게 인용하고 강조하고 수식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후건 긍정의 오류라고 부르는 오류예요. 뭐냐면 전제가 잘못돼서 결론이 잘못되는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김대중 정부 인사라면 대북 소식통이 맞다. 장성민은 대북 소식통이다. 그래서 진실이다. 이런 오류를 언론사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한 줄만 더 넣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정상황실장이지만 장성민의 시사탱크를 진행했던 장성민은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전제 조건에 대해서 양쪽에 달아볼 거란 말이에요. 저울에.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뺀 거죠. 그러니까 오류를 만들기 위해서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잘못 쓰고 있는데 이거는 교과서적으로도 저널리즘에서 해서 안 되는 후건 긍정의 오류라고 해서 아예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걸 알고서도 저질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다수의 북한 전문가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 기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들 보세요? 22일자 조선일보 판문점 선언 2주년 코앞인데 당혹스러운 청와대 기사나
28일 매일경제 북은 이런 방법 없는데 정부 남북 철도 연결 일방적 선언 이런 기사를 보면 이런 김정은 이중설이 결국에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경제 기사 내용을 잠깐만 소개를 하면 정부가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내년 착공하겠다. 그러니까 동해 북부선을 내년 착공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러나 정작 경협 당사자인 김 위원장이 보름 가까이 생사 조차 확인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구애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재정 투입이 이곳저곳 필요한 가운데 막대한 혈사를 투입해 북한을 향해 일방적 구애를 보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위중설이 커질수록 정부가 북한과 함께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잖아요. 이거는 충분히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데 어쩌면 언론이 계속 그렇기 때문에 위중설을 키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의 큰 걸림돌을 심어두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사실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홍 실장님, 이런 기사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제가 이제 뭐 언론 매체를 연구하거나 뭐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정략적 의도 자체를 파악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닌데 다만 이제 생각되는 건 이런 거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매체들,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 매체들이 지난 한 2년여 걸쳐서 경험했던 남북관계 사실 굉장히 역사적이었죠. 왜냐하면 가령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의 MDL 경계선을 넘어서 이렇게 김정은과 만나는 이런 장면까지 연출이 될 정도로 굉장히 역사적인 전환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부분이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보수 언론 내지는 특정 언론들이 봤을 때는 이런 전체적인 어떤 이 정부가 대북 정책, 특히 이제 남북 관계를 통해서 얻고 있는 어떤 이런 지지나 어떤 성과로 얘기되는 부분들을 다소 불편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기를 좀 할 필요도 있다고 봤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신변 이상설은 그런 대북 정책을 사실상 무효화시킨다 그럴까요? 좀 어떻게 보면 참 아무 의미도 없는 어떤 행동들이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귀결시킬 수 있는 우회적인 방법인 거죠. 직접적으로 남북 관계나 대북 정책을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을 흔들어서 어떻게 보면 대북 정책이 갖고 있는 어떤 성과나 이런 것을 사실상 좀 위험해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총선에 압승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당과 이 정부가. 어떻게 보면 그 압승의 분위기가 상당 부분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보고 싶은 욕구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이게 왜냐하면 결국은 총선과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사실상 거의 맞물리면서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정략적 의도가 바로 그거였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최근에 또 종편과 관련된 재승인 여부나 뭐 이런 부분의 분위기도 상당 부분 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조금 약간 비전문가로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건. 네. 저는 거의 돈벌이의 문제 아닐까라고 좀 과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자 이제 유튜브에서 인기 검색할 수 있는 것들을 쫙 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되게 높은 랭크가 되는 게 뭐냐면 채널 A의 기사인데 혼자 서거나 걷지 못하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한 일주일간은 갖가지 보수 유튜버들이 자기 채널을 통해서 건강 이상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장면들이 목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유튜버 같은 경우는 유튜브는 그런 클릭 수가 사실 돈으로 환산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럼 종편 채널은 달랐느냐?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점에서 극우 채널의 장사 속에 굉장히 집약되어 있는 한마디로 김정은 이야기는 마치 연예인들, 셀럽 기사들처럼 잘 안 보여지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안 보이는 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모습을 보이느냐 자체가 뉴스가 될 수 있는 셀럽 기사로서 수많은 언론들이 좀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안보 위기에 대해서 언론학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나왔는데요. 뭐 그래서 나왔던 말들이 안보 상업주의, 적대적 공존 이런 말들이 많이 일반화가 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사람들은 더 뉴스를 많이 찾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안보 이슈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그다음에 정치 지형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해 볼 때 앞서 홍 실장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이 안보 이슈하고 진보 이슈는 제로성 관계입니다. 어느 한쪽이 커지면은 다른 한쪽을 잠식합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인데 사회를 급변시킬 진보적인 의제를 지금 해야 되나?
오늘 말고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보적인 이슈들을 미루는 수단이 이제 안보 이슈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총선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일정하게 정치적인 지형이 변하고 있는 국면 속에서 보수 언론들이 안보 이슈를 키워서 또 진보적 의제들을 미루거나 혹은 진보 진영의 어떤 세를 누르기 위해서 좀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사안들을 다루고 있다는 의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국내 언론들이 외신인 CNN의 보도를 굉장히 많이 인용했는데 이게 사실은 역수입 기사였거든요. CNN의 해당 기사를 보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심혈관계 시술을 받았다는 데일리 NK의 기사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사를 최초 보도한 곳이 데일리 NK인데 어떤 매체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2004년에 창간한 세계 최초의 북한 전문 인터넷 뉴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언론사도 북한 관련 보도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곳인데요. 이제 아마 여기에서 인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CNN에서 인용을 해서 굉장히 문제가 커진 거죠. 왜냐하면 CNN은 왠지 사실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좀 제가 찾아보니까 CNN도 오보 경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사망 기사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펠레 사망 소식 기억나시나요? 2014년에 펠레가 죽었다고 속보를 바로 CNN이 내보냈는데 펠레가 직접 말했죠. 나 살아있다라고. 그런 기사도 있었고 심지어 김경희, 장성택, 처영설 역시도 CNN 방송에서 방송을 타면서 그 암암리에 있었던 얘기가 굉장히 정설로 확장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데일리 NK라는 이 매체 자체도 상당 부분 제한된 그러나 북한의 나름대로 정통한 소식통들이 이야기를 전해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정보가 아닐 때는 별 무리가 없지만 또 CNN이란 나름대로 공신력을 가진 매체가 이것을 한번 확대 재생산함으로 인해서 좀 약간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된 경우가 아닌가. 물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CNN 역시도 언제나 오보를 하지 않는 매체는 아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데일리 NK의 발행인 이광백 씨가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주사파였었는데 전향했다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북한의 처음에는 굉장히 우호적이었다가 이제 자신의 정책 스탠스를 바꾼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굉장히 반북 성향을 가질 배경이 그려지고 있고요. 실제로 탈북인 출신 기자들도 많고 또 한국 사회 보수 진영 인사들도 이 데일리 NK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데일리 NK가 어떤 식으로 그 재정적으로 꾸려지는지를 좀 살펴보니까요. 데일리 NK하고 그 통일 미디어라고 하는 통일부에서 허가한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전략적인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통일 미디어라는 사단법인의 대표도 앞서 이야기했던 이광백 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일 미디어라는 사단법인이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있고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사단법인이니까 시민들의 후원도 굉장히 많이 모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북한에 대한 어떤 이슈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 데일리 NK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또 필요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접점들을 조금씩 생각해 보면서 데일리 NK 발 뉴스들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데일리 NK 홍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매체. 예, 그 데일리 NK 여러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장점을 좀 먼저 얘기를 좀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균형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소식통의 그 네트워크가 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언론사들이 그런 네트워크를 갖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은 이제 앞서 이제 우리 홍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탈북자 출신의 기자분들도 계시고 또 보수적인 어떤 성향의 북한 전문가와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네트워크를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사회의 미시적인 동향 이런 부분들은 그 소식통을 통해서 상당 부분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아주 선제적으로 사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난 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추후엔 저희들도 계속 이제 탈북자분들하고 오시는 분들하고 계속 인터뷰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축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추이는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상당 부분 잘 알려주고 있고 또 여기에서 상당히 성과와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오랜 동안 우리 국내에서 유일하게 북한의 소비자 물가, 소위 쌀값이라든가 옥수수값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아주 정기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도시별로.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로 축적해놔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 북한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은 아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사실상 소식통이 접근하기 힘든 부분들을 상당히 검증 없이 내보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익히 많이 알고 있는 미국의 소리라고 VOA라고 보통 얘기하죠. 미국의 소리와 같이 약간 기금, 소위 이제 이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기금의 활용에 있어서 미국 공보처와 연관된 소위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 기금이죠. NED라고 하는 여기로부터 일부 지원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도 성향이랄까요? 보도 방향이 매우 이제 유사하죠. 미국의 소리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단점은 그런 좀 편향된 좀 보도 성향들이 가끔가다 이런 정치적인 보도를 할 때는 상당 부분 좀 검증 없이 나가서 상당히 좀 왜곡을 가져오는 경우는 있죠. 그러나 균형 있게 본다면은 좀 더 장점을 살려서 이 보도 매체가 역할을 했으면 한다라는 게 좀 바람입니다. 예. 4월 20일자 기사가 있거든요. 데일리 NK. 김정은 최근 심혈관 시술 받았다. 여전히 특각서 치료 중. 이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이 기사는 그래도 북한 소식에 좀 정통하지 않습니까? 좀 신빙성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 기사를 보고서는 사실상 그 북한을 좀 아시는 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그 내용적으로 허점이 많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향산 진료소라는 자체가 이 장소는 어떤 곳이냐면 이것도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전해오는 얘기인데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장소가 향산입니다. 향산. 근데 거기 때는 그 당시에는 향산 특각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죠. 근데 폭풍우가 불어서 뭐 심근경색이 왔는데 폭풍우가 불어서 헬기를 띄워서 빨리 평양으로 와야 되는데 폭풍우 때문에 이제 헬기를 띄우지 못해서 결국은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한 곳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향산진료소를 갑자기 외항산의 향산진료소를 이 기사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과거의 김일성 주석의 스토리를 상당 부분 좀 유사하다라는 이제 패턴을 좀 읽을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향산진료소를 왜 굳이 치료하는 공간으로 삼았을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의료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또 사실상 그 평양에 그런 병원 단지가 또 조성돼 있고 또 1호 소위 이제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1호 주치의들이 있습니다. 굳이 여기를 놔두고 향산진료소에 와서 치료를 받거나 뭐 하고 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고 향산진료소라는 건 1호, 그러니까 소위 최고 지도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고죠. 그리고 여기 와서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김만유 병원 같은 경우도 1호 소위 최고 지도를 담당하는 병원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조금만 안다라고 하면은 이 자체의 그 공보를 제시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허점이 많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희가 뭐 향산 진료소라든가 김만유 병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생소하게 되면 믿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신빙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일반인들에게는 좀 통하지 않을까. 그런 기사여서 사실 말씀을 드린 건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뭐 저도 북한 관련 이슈를 전혀 잘 몰라서요. 그래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런 기사들 접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물어봐요. 언론 전문가니까. 근데 저도 그렇게 뚜렷하게 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요. 저도 굉장히 당혹스럽긴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주류 매체들에 대한 믿음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했겠거니 이제 그런 믿음은 좀 있는데 이번에 관련된 기사들을 쭉 보다 보니까 데일리 NK에서 나왔던 보도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데일리 NK가 양면성이 있다라고 홍 실장님께서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크로스 체킹할 수 있는 입체성에 있어서는 조금 약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주류 언론들이 그 약점인 입체성을 보강을 해가지고 크로스 체킹을 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취약했고요. 그래서 홍 실장님 이야기를 제가 쭉 듣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주류 언론에서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이 기사를 보자면 몇몇 용어들, 고유 명사들, 한국에서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휘에서 가지고 있는 이채로움이죠. 가령 특각서 치료 중인데 특각이라는 표현 한국에서 쓰지 않거든요. 네. 뭐 병원, 뭐 김만유 병원 이런 것들도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제한된 정보가 주는 전문성이라는 일종의 허울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일리 NK 보도를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잘 모르는 정보, 게다가 일종의 삼각 취재 내지는 어떤 더블 크로스 체킹
트래킹이 불가능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고유 명사를 썼을 때 이게 사실이라는 일종의 진실의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저는 데일리 NK 보도 중에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거의 옐로우 저널리즘, 옐로우 페이퍼와 다를 바 없는 선정적인 기사들도 제가 여기서 봤던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옐로우 페이퍼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게 뭐겠어요? 연예 기사거든요, 사실은. 게다가 불륜 기사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선정적인. 그래서 뭐 현송월이 김정은의 연상 애인이다라고 2012년에 기사를 쓴 게 바로 이 데일리 NK이기도 했고, 그리고 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리설주 음란물 유포자 이 기사들이 이제 실렸던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해서 말하자면 굉장히 밀폐되어 있는 어떤 국가에 대한 신비주의적인 이미지와 그리고 고유 명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함 여기다가 가설이 덧붙여질 때 굉장히 위험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사실 여러 번 우리가 접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데일리 NK 보도를 검증하지 않고 받아 쓴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검증을 하지는 않을까요? 그거는 언론 자체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한국 사회 주류 언론 자체도 북한 관련 소식에 대한 정보원이 명확하게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일리 NK가 갖고 있는 차별점이 또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북한 관련 정보원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네. 그 데일리 NK를 비롯해서 북한 관련 소식을 전하는 언론을 보면 이 내부 소식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내부 소식통이 과연 누군지 이것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네요. 근데 이제 뭐 이 데일리 NK도 그렇고 대부분 그런 소식통을 인용을 하는 경우는 이제 탈북자 출신 분들이 보통 이제 그 북한 내부에 실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그쪽과 연계가 돼 있는 분들을 아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그 내부의 소식을 전해 듣는 겁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지금 휴대폰이 뭐 800만 대 이상 지금 일단 가입자 수를 자랑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북한 내부의 통신을 쓰지 않고 중국 통신을 또 쓰는 핸드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통화가 나름대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정보를 떠들고 있는 소문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전하죠. 그러면 그 떠들고 있는 소문을 접한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좀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한두 개의 해석이나 정보를 더 얹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사화 시켜서 이제 내보내는데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상당 부분 추이에 맞는 얘기도 있지만 중앙 내부에 상당히 핵심 권력부에 있는 동향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점투성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식통 자체가 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표현이 그렇지 모르지만 일반 서민, 주민 이쪽에 가까운 네트워크들이 가깝고 특히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계통에 있는 업종분들 이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위 정보 그다음에 상당히 그 뭐랄까요 그 권력 핵심부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거는 극히 제한되어 있거나 아니면 거의 알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인 소식통이라고 봐야겠죠. 그럼 한국으로 보면은 저 같은 사람한테 청와대 내밀한 정보를 물어본다는 겁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최욱 씨 상당한 고급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는 분 아닌가요? 저희 아버지 건강도 모르는데요. 예. 네. 아마 이제 최욱 씨보다는 좀 더 모를 수도 있어요. 생계에 바쁘신 분들, 생계 활동의 현장의 어떤 정보를 전하는 수준이 가까울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최욱 씨는 보통 사람을 지칭을 하고 있으니까 보통 사람한테 그 정부의 고위 내밀한 정보를 캐내는 것과 비슷한 거죠. 맞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정부 부처에 계신 뭐 실국장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고위 관료는 맞죠. 그러나 그분들도 청와대의 내밀한 흐름이라든가 알기는 어렵죠.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본다면은 과연 이렇게 이제 사실 일반 서민에 가까운 북한 주민들의 소식을 통해서 그 소식 떠도는 소문이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그 이슈가 됐던 내용 중에 마스크 밀수와 관련된 일종의 가짜 뉴스로 보이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그 데일리 NK 2월 3일자와 중앙일보 3월 3일자 보도를 통해서 이제 확산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용이 한국 마스크가 북한에 밀수되었고 북한산으로 둔갑을 해서 그 북한의 군시설에 공급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 두 기사의 내용을 보면 중앙일보는 데일리 NK를 받아 쓴 거고요. 데일리 NK도 지금 말씀하시는 평안북도 소식통이라고만 되어 있지 다른 정보 소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느 커뮤니티를 보니까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니까 그 이런 식으로 확산된 중앙일보의 기사가 결국에는 어떻게 쓰이냐면 한국
정부가 북한에다가 마스크를 지금 그러니까 북한 군시설에다가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에도 지금 모자란 그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친북 성향이랑 연결시켜가지고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봤는데 이런 식이면 사실은 북한과 관련된서 누군가가 되게 나쁜 의도로 정보를 만들어내면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게 오히려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련해서 아까 이제 강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리설주의 음란물 유포 관련된 하나의 그 좀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그 SBS 기자가 쓴 글을 봤는데 북한 관련해서 오보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기사 내용에 보면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보 팩트 체크가 어렵고 그래서 오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가장 쉬운 기사이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기사이기도 하다고 하는데 사실 대중이 바라는 거는 북한 관련해서 팩트체크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쓰기 어려운 기사가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퍼날라지는 한국 언론 행태를 보면 결국 가장 쉬운 기사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4월 22일자 북의 심장이 이상하다라는 기사를 보면은 소식통도 위계가 있고 굉장히 차별성이 있습니다. 제가 좀 볼게요. 가령 트럼프 정부 관계자도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워싱턴 외교 소식통도 등장하고요. 그 바로 아랫줄에는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이 등장하고요. 그 밑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 또 밑에는 한 정부 소식통. 한 기사 안에 소식통이 굉장히 여러 명이 등장해요. 하나도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봉준호 감독이 이제 아카데미상 받고 나서 이제 개인의 건강에 대한 궁금해요. 그래서 그걸 최욱 씨한테 물어보면은 한 소식통입니다. 근데 저는 나름 영화평론가이기도 하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정통한 소식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봉준호 감독의 건강에 저는 전혀 몰라요. 그럼에도 같은 현상으로 좀 보여주는데 여러 사람한테 물었지만 그 소식통에 정말 신뢰도를 증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양한 소식통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의 신뢰를 우리가 입증할 수 없다라는 얘기로 좀 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거는 미국의 이제 미디어 윤리 서적입니다. 78개 최신 사례로 보는 미디어 윤리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익명 취재원은 민주주의를 위한 안전 밸브고 양심의 도피처로 불려왔지만 한편으로는 게으르고 나태한 기자들의 피난처이기도 하다라고 써여 있는데 정말 게으르고 나태한 기자들이 게다가 확인되지 않는, 확인하기 어려운 북한 관련 정보 그리고 기사들을 그냥 소식통을 다양한 네이밍을 통해서 계속 양산할 뿐이지 정말 진실을 확인할 생각이 있는가? 저는 정말 진실을 확인할 생각 없이 확인 안 될수록 좋은 기사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써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들한테 군대 얘기를 할 때 여성들이 어차피 확인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니까 마구잡이로 허풍으로 지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재미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언론이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아, 갑자기 저도 뜨끔해지네요. 많이 하셨잖아요. 네. 사실 없는 얘기도 좀 이렇게 좀 지어서 간첩 여러 명 잡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거기까지는 좀 그건 아니에요. 아무튼 이 소식통이 만능 열쇠군요, 정말. 진짜 만능 열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내부 취재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애를 써서 검증을 하려고 노력하는 기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북한 관련 정보를 국내 정치에 이제 악용을 할 때 이 소식통이라는 말을 쓴 적도 있는데요. 2016년 2월에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발표해서 한창 이제 술렁이던 상황에서 3시간 뒤에 통일부가 북한이 군 참모총장 이영기를 전격 숙청했다는 제목의 문건을 이례적으로 기자들한테 통일부가 배포를 합니다. 이때도 통일부는 보도를 할 때 대북 소식통으로 인용하라는 조건까지 달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북 소식통은 사실상 국정원을 의미했던 것이고 그래서 당시 언론은 이영기 숙청 사실을 대북 소식통을 이용해서 알리면서 김정은의 어떤 포악한 공포 정치를 조명을 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여론 악화를 잠재우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문제는 이제 석 달 뒤에 노동신문을 통해서 리영길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고 심지어 그 권력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이나 통일부가 거짓 정보 정파에 사과를 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고요. 결과적으로 한국 언론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한 가짜 뉴스에 일제히 넘어간 것인데
당시 그 개성공단 폐쇄 직후고 박근혜 정부가 워낙 언론과의 어떤 정보공유나 소통에서 좀 취약한 면이 있었잖아요. 당시의 정세나 정부의 어떤 그 평소의 태도에 비춰봤으면 이러한 정보나 특히 통일부가 직접 전하는 문서의 신뢰성을 의심해 볼 법했다고 저는 보는데 당시 언론들은 별로 그런 경계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뭔가 그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음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북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현장 취재가 불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걸 이제 상업적으로 쓸 때 더 문제라고 보여져요. 오늘 자주 등장합니다만 탈북 태영호 주영 공사는 빨치산 태병렬의 아들이라는 이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 소식통인데 여기가 바로 이제 대북 소식통에 의해서 밝혀진 거다라고 해서 이를테면 뭐 정말 많은 기사들인데 뭐 연합뉴스도 그렇게 썼었고요. 그리고 동아일보에서도 그렇게 썼었고 그러면서 빨치산 2세대 뭐 최룡해급 혈통 이러면서 대단히 우리가 북한인 줄 알았어요. 북한에서 이런 어떤 혈통이 굉장히 존중받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 존중해야 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인물이다라고 엄청나게 기사를 쏟아져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알고 봤더니 그렇게까지 가까운 친척이 아니다. 그러니까 직계가 아니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그냥 주간조선의 단독으로 실리긴 했지만 작게 넘어가고 또 한 번 받아서 아무도 써주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탈북한 태영호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라는 걸 왜 소비했느냐. 저는 역시도 타블로이드 신문처럼 어떤 사람의 뭐 가계, 가문, 뒷배경 이런 것들이 장사가 되는 소스이기 때문에 써먹은 거지 여기서 대북 소식통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있다더라. 그냥 그 자체로 따옴표를 해서 팔아먹는 일종의 상업적인 어떤 목표가 이 소식통을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소식통 보도의 좋은 예로 기억되는 것이 이제 2009년 연합뉴스 보도인데요. 당시 최선영, 장영훈 기자가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일의 후계자가 삼남 김정은이라는 소식을 세계 최초로 보도를 했는데 그것이 한국 정부 당국보다도 앞선 보도였고 북한 당국이 그거보다 8개월 뒤에 공식 발표를 한 것으로 보아 이제 사실이었던 거죠. 정말 특종 보도였는데 두 기자는 2011년에 한국 기자상 대상을 받으면서 이제 취재 후기를 남겼는데요.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북한 권력층 관련 첩보나 정보의 신빙성 문제 그리고 20대 중반에 불과한 정훈이라는 의외성 때문에 기소하는 것을 미루고 미국과 일본, 중국에 있는 신뢰할 만한 취재원을 총동원해서 북한 권력 내부의 변화를 추적했다.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특성상 팩트에 대한 복수의 확인 없이는 기사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취재원 신원을 밝히는 게 원칙이지만 북한 관련 취재원의 경우 신변 안전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취재원을 보호해줄 필요성이 커서 소식통으로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취재원을 보호해야 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기자의 의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 자체가 그 자체로 비판받을 수는 없다. 다만 소식통, 익명, 관계자에 따르면이라는 그 소스를 그런 식으로밖에 밝힐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또 있어야 되고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걸 기자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사법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요. 법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법부가 이거를 정말 엄중하게 처리해야 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법원 내부의 판사들은 실명으로 얘기했고요. 이거 분열을 일으킨다,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라는 말을 하는 법원 내부의 고위 판사들, 보통 뭐 부장급 이상의 고위 판사들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의 말로는 굉장히 상당 부분 익명으로 보도가 됐어요. 이건 뭐냐면 책임지기 싫은 겁니다. 뱉어놓고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언론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과 거리를 둬야 돼요. 거기에 신뢰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뭐 무조건 신뢰성을 부여를 하거나 권위를 실어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이 연합뉴스 보도 사실 후계 구도 관련한 것은 가장 내밀하고 가장 예민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이거 소 뒷발에 쥐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기엔 좀 힘든 게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북한에서 나오는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 노래 그리고 정부가 그러니까 당국에서 어떤 노래를 최근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그 노래 가사를 처음부터 이제 주목을 한다든가 거기에 예를 들면은 장군의 이름이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방식으로 이런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왜 이런 노래가 갑자기 나오고 이런 실명이 나올까라는 것부터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해서
차근차근 이제 주변을 이제 계속 탐문해 가는 방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 취재 과정이지만 상당한 그 노력을 기하는 그런 이제 이 사실상 취재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소식통, 뭐 익명의 취재원을 이용을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본인 기자만의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애써서 기사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참 고무적이네요. 예. 네. 각각의 기자들이 그리고 각각의 언론사들이 좀 미룰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속보 경제에 휘말리지 말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문해보고 싶고요. 관련해서 그 AP통신의 초대 평양지국장이었던 이진희 기자가 그 관훈저널에다가 글을 기고했어요. 자기가 평양에 주재하면서 수많은 그 소식통, 익명 소식통을 만나게 됐고 그걸 보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보도하게 되면서 나는 이러저러한 원칙을 지켰다라고 3가지 정도를 밝혔는데요. 우리 언론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취재원이 익명을 요구할 경우에 더 철저하게 그 해당 취재원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된다. 예,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익명을 요구하는 취재원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다른 독립적 취재원들에 의해서 크로스 체킹돼야 된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기사에서 왜 해당 취재원이 익명성을 요청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터뜨리기보다는요. 이러한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어떤 북한 관련 보도를 한다면은 우리가 해당 뉴스를 꽤 신뢰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역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과연 기사가 써졌는지 독자들이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왜 저 익명 취재원이 자기가 익명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사에서 밝혔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대북 관련 뉴스의 퀄리티들을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북한 관련 보도는 특종 아니면 오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부활의 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북한 유력 인사들의 신변에 대한 오보가 많았는데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북한 관련 오보는 단순히 해프닝으로 보기가 어렵죠. 국내외 정세의 치명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최악의 보도들이 좀 넘쳐났고요. MBC의 KT 터 기자가 트위터에다가 김정은 위원장 뇌사 상태라고 올려가지고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고요. 바로 삭제하고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영국의 데일리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26일에 지난 주말 김정은이 사망했다 뭐 이런 기사를 써가지고 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그다음에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3대에 걸쳐가지고 여러 번 죽고 사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의 지도자였으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었을까 뭐 생각해 봄직해 봅니다. 홍 실장님. 네. 예, 그 어떤 정략적인 어떤 목적이나 이해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슬그머니 흘리고 또 그것을 국내 언론이 서로 이제 받아쓰면서 증폭시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가짜 뉴스가 정세를 실제 악화시키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북한과 어떻든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적인 공존을 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통일까지 간다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면은 상대에 대한 예의와 배려 이거는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 예의의 배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보도에서 객관적인 거리두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거는 북미 협상에서 상대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남북 대화 또는 남북 관계를 같이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대입니다. 근데 그 체제 존엄이라고 보통 북한에서 표현하는데
최고 지도자의 신변을 이렇게 아주 뭐랄까요, 굉장히 호도시키는 방식의 보도를 계속적으로 양산하는 것은 일단 남북 관계 자체에 도움이 안 되고 이후에 한반도 정세 자체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자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고 오히려 남쪽에 대한 냉대 전략을 더 강화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기 힘든 어떤 지경으로 이걸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변형된 북풍이랄까요? 약간 뭐 가짜 뉴스가 사실상 정세를 더 악화시키는, 사실 본말 전도시키는 방식인 거죠. 이런 보도 행태는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네. 저는 바라건대 그 북한에서 어떤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됐을 때 외신들이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체크해 보려면 한국 언론을 봐야 해라는 인식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북한 문제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국제사회 전체에서. 그리고 실제로 한반도의 평화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언론에 있어서도 북한 소식을 국제사회에 전할 때 한국 언론이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으로 한국 언론을 꼽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한국 언론이 외신을 통해서 접하는 그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을 왜 우리가 궁금해하는가? 그냥 스타라서 누구나 다 아는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안보라는 말 속에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사실상 안전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란 부분, 그리고 대북 관계를 넘어서서 결국 많은 어떤 체감 효과는 안전이 될 텐데 우리 언론이 오히려 특히 저는 이제 일본 뉴스를 역수입해서 굉장히 좀 선정적인 기사들을 이거는 일본 뉴스에 실린 거야, 일본 언론에 실린 거야라고 하면서 필터링 없이 이렇게 제공하는 걸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좀 북한 뉴스에 대해서 오히려 둔감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왜냐하면 연예 기사 소비하듯이 한 인물에 대한 접근법을 잘못 만들어줄 수 있다. 언론이 가지고 있는 재해석과 필터링 기능을 오용했을 때 결국 그 정보에 갖고 있는 무게감을 완전히 다르게 잘못 전달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북한 관련 뉴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우리가 이런 거짓 정보가 횡행하게 되면 양치기 소년하고 똑같아요. 관심이 오히려 아예 둔감해지거나 거기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는 효과를 갖게 되는데 북한 관련 뉴스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정말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무게감을 갖고 다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보뿐만이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실제 우리 현실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나라 주가에 실제 영향을 미쳤거든요. 코스피에 악영향 끼쳤습니다. 이런 상황을 풍자하는 한 장의 사진이 인터넷에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보셨을 거예요.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 주가 차트를 보면서 웃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근데 사실 이게 웃을 일만이 아닌 게, 자, 이제 모두가 봤잖아요. 이런 뉴스가 주식에 영향을 미치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의도된 가짜 뉴스가 생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인 거죠. 홍 실장님, 북한 관련 뉴스를 국내 언론들이 외신을 받아서 이렇게 증폭시키는 현실 뭐 계속 봐오셨잖아요. 네.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018년에 이제 텔레그래프지가 보도한 내용인데, 이제 북한의 방첩 총괄을 책임지고 있는 이제 고위 간부가 탈북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암살하기 위해서 이제 암살조를 보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국내 매체를 그대로 이제 사실상 받아서 쓴 보도였는데, 이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는 것만으로 다시 역습이 돼서 국내 언론들이 다 받아쓰기 하면서 증폭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만 보더라도 메커니즘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변형된 북풍이죠,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일단 어떤 작은 그냥 오보성의 어떤 기사, 그 내용들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계속 해외 언론 매체가 그것을 다뤘다는 그 권위 하나만을 가지고 국내 언론 매체가 받아쓰고 계속 역수입하는 방식. 그래서 계속 증폭시키는 방식. 그리고 나중에 전혀 책임지지 않는 방식. 이게 이제 오랜 관행처럼 북한 보도에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측성 보도들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예. 더 필요한 보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될까요? 서강대학교의 고 김명진 교수하고 주승현 박사가 쓴 논문이 있습니다. 제목이 종편 채널의 비즈니스 전략과 북한 정보 시장의 공약이라는 논문인데요.
여기에서 결론 부분을 일부 발췌해서 보면은 종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정보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일정한 시청률 확보에도 도움이 되며 아울러 그들이 진행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포맷의 프로그램 방식에도 부합한다. 종편들은 국내 북한 전문가들과 탈북민들을 적절히 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자들의 별도 취재 부담 없이 손쉽게 북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꽤 저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종합편성 채널에서 굉장히 사극처럼 북한의 북조선 다이너스티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풀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흥미 위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런 보도를 통해서 이익을 누리는 집단은 그 언론사밖에 없습니다. 사익을 노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업의 이윤을 노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전체 우리 사회 공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보도가 계속 남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그 회사의 경계를 벗어나서 전체 남북관계, 한반도 전체의 이해관계 속에서 북한 관련 뉴스를 제작하고 만드는 더 섬세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화와 구분되는 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한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추측을 하는 것과 개연적인 상상을 하는 걸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영화 월드워지트 같은 좀비 영화에도 북한이 나와요. 왜 바이러스가 안 번지느냐? 거기는 독재 국가니까 이빨 다 뽑아버려서 물지 못하게 좀비를 못 만든다. 영화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007 어나더 데이에서도 북한 얘기가 나옵니다. 영화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언론사가 정보의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해서 폐쇄적으로 이렇게 정보원을 약간 남용해서 마치 이것이 책임 전가의 어떤 가능성처럼 다룬다거나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껏 상상력을 펼친다면 영화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면 최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사실 확인에 대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러 번 더블 체크를 비롯해서 그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기사를 싣고 거기에 책임지는 모습까지 보여야만 영화와 다른 기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북한과 관련해서도 좀 장기적으로 전망하는 기사 앞날을 좀 멀리 내다보고 그것을 대비하는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통일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의 차이가 세대별로 많이 다르다라는 그 조사 결과를 보고 되게 놀란 적이 있는데 뭐냐면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회의 혼란으로 다가오는 우리 지금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으로 다가오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정서나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갭을 그 혼란의 가능성, 혼란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줄이는 역할을 사실 언론이 해야 되고 시민사회에서나 정부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그런 연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제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문화적 차이나 어떤 생활 수준의 차이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담는 것도 좋고요. 빠진 부분에 대한 연구를 이제 유도하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먼 훗날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이제 북한과 남한이 지금보다 더 가까워지는 그 상황을 대비해서 그에 필요한 보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뭐 그동안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국민이나 우리 언론들 국정원으로부터 사실 사실 확인이 안 된 거짓 정보들을 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이런 악영향들이 지금 현실화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까 변형된 북풍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현실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남남 갈등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됐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고도화된 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남쪽 내에서 과거에는 이제 서로 그 남쪽과 북쪽이 자신의 정치적 소위 기득권 세력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로의 그 남북 관계의 상황을 이용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북풍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개념보다는 그 한국 사회 내에서의 북한을 활용한 어떤 갈등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에 상당 부분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주로 이제 가짜 뉴스라는 어떤 보도를 통해 가지고 증폭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특정한 정략적 이해가 바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전체적으로 사회 분위기를 반복적인 시각을 갖도록 한다든가 또 남북 관계나 이런 전반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위기를 갖게 한다든가 냉소적인 분위기를 갖게 하는 것. 그래서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통일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 여론들이 젊은 세대에 형성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증폭 메커니즘과도 결부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홍민 실장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